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개월 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시모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새롭게 바뀐 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갑자기 양손에 큰 짐가방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주말 아침에 갑자기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대화하길 원한다고 남편에게 짐가방을 건네 주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뒤 어색한 분위기와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먼저 여쭤보게 되었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왔으면 그에 따른 법도를 배워야 한다면서 한두 달 정도는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제 의견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라면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며 저녁거리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모가 먼저 방문을 나서자마자 초인종이 울렸고 식재료 배달이 왔다는 말과 함께 시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쉴 새 없이 식재료가 들어왔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지켜보면 다 알게 될 거라면서 저에게 현관문 앞에 있는 재료들을 전부 주방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 어리바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시모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행동이 금뜬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 몰라? 엄마, 갑자기 아침부터 오셔서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식재료는 또 뭐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작정 짐 싸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막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시간 내서 온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거라. 뭐하고 있어? 퍼뜩 움직여.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남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많이 긴장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만 얻어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댁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데 그게 음식 만드는 거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기억 안 나니? 워낙 긴장해서 까먹었나 본데. 너 위로 첫째, 둘째 며느리도 나한테 전부 음식 배웠다. 전에 알고 있던 음식들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무조건 셰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거다. 설 전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전부 배웠을 텐데 걔들이 요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짐 싸서 오게 된 거다.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니?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될 텐데 너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니? 최대한 짧은 기간에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고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몸에 익혀두고 까먹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번 명절에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살이 되면 안 되잖아. 막내 며느리가 한 음식이 형편이 없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고생하게 생겼다는 그런 신경 거슬리는 말이 들려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눈물 쏙 빠지게 배웠어. 너는 그래도 막내 며느리니까 그나마 좋게 봐주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모처럼 저희 둘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전부 다 망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그만 댁으로 들어가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저희 둘 사이에 안 좋은 감정만 싹 트게 된다고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던가요. 지금은 형수님들이 엄마 성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집안에 법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엄마가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야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지. 엄마가 정해두신 틀에 박혀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오신 김에 식사나 같이 하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엄마는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 네가 설치고 그래? 내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워놔야 앞으로가 편해지는 거라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는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 엄마 성격 아직까지 파악 못했어? 한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몰라? 이미 상황은 저질러졌고 엄마는 막내 며느리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너는 칼질을 어떻게 배운 거야? 누가 야채를 이렇게 썰라고 했어? 내가 방금도 보여줬잖아. 며칠 만에 칼질이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칼질을 해야 나중에 다치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기초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쉬지 않고 연습하도록 해라. 시모는 저에게 더욱더 강하게 일을 시켰고 그렇게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린 저는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쌓여있는 음식들은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옆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남편 보고 잠깐 나와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남편은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모의 행동에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디를 가신다고요? 엄마, 그냥 짐이나 챙겨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불편하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직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저녁이니까 차도 안 막히고 후딱 다녀올 수 있잖아. 아까도 설명했는데 왜 자꾸 입 아프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나도 힘드니까 서둘러 갔다 오도록 하자. 예, 너는 나 없는 동안 내가 앞으로 지내야 되는 작은 방 좀 정리 좀 제대로 해놓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있는 쇼핑백 전부 차에다 싣고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 집안이랑 인연이 깊은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음식물이 흐르기라도 하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니 최대한 조심해서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될 거다. 엄마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서둘러 후딱 다녀오자. 시모는 아침부터 만들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꺼내서 쇼핑백에 한가득 담으셨어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화만 삭히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섰고, 시모는 금방 다녀온다며 집 정리 좀 잘하고 있으라는 한마디 하신 뒤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침대에 누워 잠깐 동안 힘든 몸을 회복시킨 뒤 집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시모가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결국 한마디 듣게 되었죠. 너, 내가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즐로 차고 있었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 그게 있잖아요. 온몸이 쑤셔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그만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서둘러서 집안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 쉬세요. 평소에 얼마나 게을렀으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 후딱 해치워라. 아유, 그냥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설거지야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뭘 하시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고집 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일 잠깐 어딜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은 그만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어요. 어디 갈 생각은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 그만큼 나는 이 집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이다. 그러니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요. 내일 저희랑 같이 바람 쐬러 잠깐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너는 참 삶이 한가해서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아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려고 온 건데 내 앞에서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잔말 말고 가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 쉬어라. 내일 할 일이 많다.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시모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이어졌고, 결혼 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시모의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설거지를 모두 끝낸 뒤 집 정리를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겨우 쉴 수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꺾을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첫째, 둘째 아주버님이 결혼했을 때 똑같이 했었다며 저한테까지 이럴 줄 몰랐다면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와 피해갈 수 없다면 차라리 부딪히고 최대한 빨리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해. 시모가 시키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배운 뒤 댁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시모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상처되는 말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적응이 되었는지 시모가 눈빛만 보내셔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상당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고 시모 또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생활을 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에 가족 전체가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집들이를 한 적이 없어서 시모의 부름에 첫째, 둘째 형님 내외와 시부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잠깐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셔서 가끔씩 반찬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집들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다며 잠깐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하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서둘러 밖에서 기다리시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급한 업무 중이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양손 가득 많은 음식들을 무리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감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는데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신 엄마 손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물을 써시다가 칼이 묻어졌는지 손을 베었다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손을 감추셨지만 상처가 심해 보여 엄마를 모시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사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드렸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아빠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술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보며 웃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잠시 다녀가셨다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는 제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을 빼서 살펴보셨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왜 샀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엄마 손가락이 다쳐서 치료해 드렸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2눈이 번쩍 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하얗게 변해진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반대쪽 뺨이 얼얼할 정도로 시모의 손이 제 얼굴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시모에게 뺨을 2대나 허용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던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카드를 사용하는 거야?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일까지 그만둬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감히 내 아들 카드로 사돈한테 후시딘을 사줘? 어머님, 이 카드는요.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건 좀 더 괜찮은 조건이 들어와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얼굴에 손을 올리신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맞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드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저에게 손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당장 사과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허락 없이 네가 임의대로 카드를 사용한 건 맞잖아.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더는 말로 해선 안 되겠다.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 어머님, 오늘 많이 취하셨다. 이제 그만 들어가 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서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서둘러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둘째 동서, 오늘 집들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상 좀 치워주고 있어.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성격 못 버린 거야? 당신만 없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돈댁이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서 그동안 가르치느라 얼마나 해먹었는지 알아? 다 큰애들 뭘 가르칠 게 있다고. 초장부터 막내 며느리 길을 죽이려는 건데. 당신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대수랑 이혼이라도 하면 좋겠어? 아휴,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면서 혼낼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분 좋게 와서 다 망쳐버렸네. 시모는 시부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시모를 말려도 통제가 되지 않자 아주머님들은 시모를 방으로 강제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한번 안 좋아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야근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는 일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갑자기 잡히게 된 야근을 빼지 못했었고 집들이 하는 날 남편이 옆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들어오자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폭풍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형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문을 막고 있던 아주버님한테 다가가더니 비켜달라고 얘기하자 아주버님은 상황을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미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문 앞에서 비켜주었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던 시모가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당장 뺏어라. 돈 쓰는 씀씀이가 조만간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딴 여자를 색시감으로 데려온 거니? 쟤는 아무리 뜯어 고치려 해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는 애라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의 바르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여자를 다시 고르는 게 어떻겠니? 너 엄마 말 안 들었다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 제발 정도껏 하세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알아요? 이 사람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어머, 뭐라고요? 동서, 그 말이 사실이야? 그래서 아까부터 배를 만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데 말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보고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니? 당장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어머님, 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못 했는데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저 딴에는 최대한 잘 보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 카드로 저희 엄마 7,000원짜리 약 좀 사드린 게 그게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오늘 집들이 한다는 말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저 음식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셨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음식 식을까봐 엄마는 손이 아픈지도 모르시고 이 늦은 시간에 들고 오셨다고요. 그럼 딸인 제가 후지진이랑 반창고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카드는 저희가 같이 생활하는데 쓰는 카드고요.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듣지도 않으시고 무턱대고 손부터 올리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엄마가 싸주신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던져 버렸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는 형편이 없다면서 반찬통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시모는 해선 안 될 행동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모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사인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들어 확인을 하시더니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셨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 얼굴로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들고 계신 서류를 다시 남편의 얼굴에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는 신체 포기 각서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집안 전체가 경악을 하게 되었고 서류에는 시모의 사인과 지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2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이유를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냐고 더 이상 시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식과의 혈연을 끊겠다면서 사채업자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시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서 다시 확인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2억씩이나 사채를 끌어쓴 거야?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거 몰라?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돈 어디에다 썼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얘기해야 될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 나는 말 못해. 내 개인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물어봐.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어. 엄마가 말을 안 하실 것 같아. 저를 찾아온 사채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끌어다 쓴 돈이 다른 남자한테 들어갔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엄마는 그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 옆에 있는 이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 살살 꼬드겨서 등쳐먹는 동네에서 유명한 제비래요. 지금 저 사람 찾고 있는데 벌써 눈치챘는지 몸을 숨기고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질 거라고요.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는 그제서야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며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요.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시부는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시모와 이혼을 선택했고 아주버님들 또한 그날 이후 시모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지만 결과는 좋아질 수 없었어요. 임신한 제 몸에 손을 댄 것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전부 알게 되셨고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경찰분들이 겨우 말려서 상황이 진정이 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시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저희 부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시지만 그 모습 또한 가식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단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시모가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겠죠. 이자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올까봐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고 남편은 시모가 접근하지 못하게 철벽 봉쇄를 하고 있어요. 2번 다시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제 인생이
조금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서로 남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었고 서로에 대해 존중해 주면서 살아왔었는데 작년에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혼자 계신 시모가 밥 한 끼 하자면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제일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갈 수도 없는 건데 시모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만들었고 제가 따로 약속이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었죠. 시모가 혼자 계시다 보니 남편은 항상 신경이 쓰인다면서 같이 가주길 원했었어요. 제가 못 가면 혼자서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얘기하면 시모에게 전화해서는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버려 그런 상황들이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되었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굳이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었어요. 시댁 문제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행동들이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외로워서 저희를 부르는 거라면서 되려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혼자서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아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사는데 그것도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니?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오는 거 좋게 웃으면서 오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줘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마누라가 알아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먼저 얘기 꺼낸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부부가 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걸로 감정이 상해야 되는 거야? 정말 말 이상하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적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지. 주말만 되면 어머님 집에는 항상 와야 하는 거고, 우리 집에는 왜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친구들은 남편이 알아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데, 당신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혼자 오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나 없을 땐 밖에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외식하면 되는 거잖아. 한 번 같이 안 오면 남자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당신은 어머님 댁에 오면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정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더 오기가 싫은 거라고. 너는 셰미가 옆에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 치면 집에서는 아주 잡아먹으려 들겠다. 저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소통이 벽이 생긴 것 마냥 시모와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들 생각만 할 뿐이지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참는데 한계가 오게 되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는 거친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남편이 주말이 오자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엄마 집에 좀 다녀오는 게 어때? 엄마가 요즘에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당신이 같이 좀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소? 나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안 하잖아. 그냥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하면 내 일정은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남편은 친정은 다음 주에 가라면서 강압적으로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려 했어요. 또다시 제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제 딸한테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면서 말을 잘 못하길래 무슨 일이 생겼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자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쓰러져 있었다며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진 뒤 수술실에 들어갔다면서 의사가 중풍이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모가 쓰러지자마자 발견된 게 아니라서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시모는 수술실에 계셨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혈관 장애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후유장애가 크게 오지 않았겠지만 꽤 오래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라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시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걸어오던 남편이
저를 보며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남편은 뺨을 올려 버렸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바로 따라왔으면 우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가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오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내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남한테 탓을 돌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뺨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나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지른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자는 거지?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기적인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라고.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뺨을 올려 붙였고 수술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한테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화를 내셨고 이런 상황이 오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으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결국 더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를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해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서류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누워 계셨고 남편이 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있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모와 남편 앞에 섰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길래 건네주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그만 나가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고 시모의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하냐고 물어보니 반신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길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동안 생활했던 짐들을 한쪽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너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이혼으로 꽉 차 있냐? 이혼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 그때 수술실에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던지. 우정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내 뺨을 때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내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아니야? 어찌됐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서류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내일부터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 좀 살펴드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난리를 쳐놓고 당신 정말 철판 하나는 두껍다.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내가 태평하게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인데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이제야 왜 나랑 이혼하지 않으려는지 알겠네. 어머님이 중풍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니까 도와줄 손은 필요할 것 같아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 아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럼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억지 부려봤자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면 나는 소송으로 갈 거고 이런 집안에서 우정이를 키울 바엔 차라리 우리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 사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붙잡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우리 관계 더는 좋아질 수 없어. 이 집은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처분해서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진 몰랐는데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어줬을 때 잘했어야지.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게 빠를 것 같네.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결국 결과는 똑같아질 것 같아 더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회사 일이 바쁜 시기였었죠. 문제는 출장까지 잡혀 있어서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야 했었고 3일간 지방에 있어야 되는 신세라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올라오셨는데 그 사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와 아빠 몰래 혼자서 검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고 그 결과를 제가 출장 갔을 때 듣게 된 거였죠.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보셨는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한테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주말에 오셨을 때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한데, 당신 오늘 바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입원 수속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네.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장모님 입원 수속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이혼하겠다며. 네 엄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꼴의 사이라고. 그래도 그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곧 남이라고 아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갑상선 암이래. 서둘러 수술 날짜 잡아야 하고 입원 수속 밟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입원할 수 있게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어? 돈을 받아쳐 먹었으면 할 도리는 하라고, 이 망할 놈아. 끝까지 밑바닥만 볼 거야?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우리 엄마 간호해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입원 수속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도움 필요할 때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손 벌리던 놈이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나 몰래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빌린 돈 이번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별것도 없는 게 꼴의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나 몰래 대출받아 사업했다가 망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수습하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갔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지. 충분히 당신 마음 알게 됐고 서둘러 이혼 준비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인연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는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남편과 제가 전화한 사실을 모른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막말을 퍼부은 뒤 끊어버렸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셨어요. 그동안 사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면서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서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변해가는 모습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서둘렀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마 혼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잠깐 본 뒤에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제 딸을 데리고 가려는데 학원 앞에 남편이 서 있길래 서둘러 내린 뒤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딸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데려가려 하길래 딸의 팔을 낚아챈 뒤에 남편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며 같이 시간도 못 보내냐고 화를 냈어요. 제 딸을 남편의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하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눴다면 아마 딸이 보는 앞에서 제 손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그렇게 병원을 다시 도착해 엄마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뒤따라왔는지 병실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참고 또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저를 남편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가서 너희 엄마나 챙겨. 너 같은 놈을 그래도 사이라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하냐고? 아무리 우리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도 당신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8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고 충분히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장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나도 회사 생활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지쳐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도 많이 힘들어. 그런데 아까 병실 앞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모님이 20억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나 예전에 사업 말아먹고 도와주신 이후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요즘 들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회사 생활은 계속 묶여 있으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모님이 이번에 점포 인수하면 나도 자리 하나 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사위 노릇 잘할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말들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우정이 이제 1학년이야. 벌써부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좋은 추억보단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 아까 우리 엄마랑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니? 점포 인수한다니까 갑자기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나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네 딸 노릇을 자기가 왜 하냐고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으면서 우리 엄마 점포가 욕심이 나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지 그랬어. 너는 보면 항상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하는 거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으니까 중풍 걸린 네 엄마 아들 노릇이나 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이혼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하자. 평생 중풍 걸린 네 엄마 병수발 들면서 잘 살아봐. 저는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로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날려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불안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뜯어 말리는데도 억지로 병실까지 들어와서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 모습이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저와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저희 가족은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고 소송으로 밀어붙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렸네요. 아빠도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지만 이미 이혼을 하게 됐고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우정이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엄마는 다행히도 갑상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충분히 쉬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태세요.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혼자서 버거웠는지 끝내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처럼 행동하더니 저와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 시모를 요양원에 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헤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가 잘 돼야 그 사람이 더욱더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참 세상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구나 싶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소개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시골에 태어나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구나 생각을 했었죠. 동기 모임에 그렇게 친해지고 나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남편의 상황은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수혁 씨, 본가랑 고등학교랑 가깝지 않아? 거의 버스로 통학할 수 있던 거리던데 왜 자취를 한 거야? 나야 깡시골에서 도시 좀 나오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취를 한 거지만 수혁 씨는 그냥 본가에서 통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는 나랑 비슷한 거 같았는데 학교가 멀어서 자취한 게 아니네. 왜 그때부터 자취를 한 거야? 아, 맞아. 본가도 거의 옆 동네지. 사실 나 거의 부모님이 내보낸 거나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5학년 동생이랑 같이 내쫓다시피 나오게 되었어.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항상 바빴거든. 사업한다면서 매번 출장에 밤마다 나가고 밥도 잘 챙겨주지 않고 아주 어릴 적부터 눈 뜨면 거의 집엔 아무도 없고 식은 밥에 김만 꺼내놓았던 적도 많았어. 가끔씩 할머니가 와서 돌봐준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마저도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밥을 할 줄 알게 된 거지. 동생은 나보다 더 불쌍하지 뭐. 나야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동생은 거의 어릴 적부터 혼자서 큰 거나 마찬가지거든.
나랑 나올 때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니까 뭔 말 다 했지.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어릴 때 나와서 산 거 아니야? 나는 그때 내가 원해서 자취하면서도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어? 거기다가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거면 수혁 씨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지금은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 수혁 씨가 매일 말하는 동생이 친동생이었구나. 엄청 다정해서 난 그냥 친한 동생이라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는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지. 저녁밥도 다 챙겨줘야 해서 고등학교 내내 야자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때 담임한테 상황 얘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이야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커서 견딜만 했는데 아마 동생은 아니었을 거야. 동생은 내가 없었다면 의지할 곳도 없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버텼지 뭐. 티 없이 밝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았던 동생과 함께 둘이서만 지내야 했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니 남편이 정말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의 동생과는 여러 번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남동생은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밝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친구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 역시 사람이 순하고 착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도련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지만 도련님 부부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정을 꾸린 것이었죠. 순하고 착했던 도련님은 일찍 자신의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님은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원도 없었지만 간섭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트러블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나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한 번은 동서에게 도련님과 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냐며 물어보았죠. 동서는 어떻게 도련님이랑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할 생각을 했어? 나는 20대 중반에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 사실 내 주변에 그 나이대쯤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거의 속도 위반이었거든. 그런데 동선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아무리 도련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동서 너무 이쁘고 능력도 좋으니까 쉽게 결혼을 생각할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 거기다가 결혼도 큰일인데 결심하는데 어렵진 않았어? 형님, 그렇죠. 20대 중반이면 정말 어리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형님도 아시다시피 부모 사랑받고 큰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둘 다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는데 남편은 항상 가족으로는 형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저 만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 말 듣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믿고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와, 동서 진짜 감동이다. 나는 그때 그렇게 다른 사람 오로지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 신랑이랑 결혼하면서도 사실 가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섣부르게 아이를 갖겠다고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동선이는 말 그대로 극복하려고 결정한 거잖아. 진짜 멋있어. 우리는 딩크거든. 앞으로 아이는 가질 생각도 낳을 생각도 없어서 사실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동선애는 다르네.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도련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남편은 본인은 군대에 가 있을 동안에 동생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에도 동생은 생각보다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면서 항상 칭찬을 했던 것이 바로 동생이었거든요. 그런 동생이 바르게 커서 자신과 닮은 바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기특했어요. 동서는 도련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자신이 잘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그 말처럼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았고, 얼마 안 가서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동서의 임신 소식에 저희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특히나 도련님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오열을 했다고 해요. 절대로 아이에게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얼른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생긴 귀한 아이는 누구보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달라졌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간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던 시부모님도 동서가 출산을 하고 조카가 시댁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전과는 다르게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인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을까 생각하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일만 바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돌보는 걸 소홀히 했어. 나도 정말 어릴 때 결혼을 했거든.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막상 일을 놓고 보니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 두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도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가 저절로 알아서 크는 건 아니더구나. 우리가 참 모질고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생계는 매번 힘들고 가장으로서 책임은 계속해서 커지니 사실 너희들 엄마가 알아서 너희들 돌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도 그렇지만 진혁이 상처가 크죠. 저야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오게 된 거지만 진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뜻밖이긴 하네요. 저도 엄마 아빠 많이 원망했어요. 멀쩡히 계시면서 왜 나는 챙겨주지 않을까 항상 고민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그런 부담이 더 크셨던 거겠죠. 평생 엄마랑 아빠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다시 잘 지내봐요. 동서 부부는 시부모님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남편 역시 꺼림칙했지만 잘 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냈고 서로서로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자주 시부모님을 보지 못했지만 동서 부부는 아이와 함께 시부모님을 자주 보는 듯 했죠. 저희 부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동서 부부는 사업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 수완이 좋아서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동서가 가정주부가 되었지만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었죠.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시부모님과 합가까지 하게 되었고 동서 부부는 대출 없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동서 부부가 넉넉하고 여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사를 할 때도 시댁으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동서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직 젊으셨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죠. 아버지, 사업은 아예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적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노후도 생각해서 조금 더 일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 주변에 아버지 하셨던 일 하시는 분 계시는데 도와주실 분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버지라면 올해 그쪽 분야의 일도 하셨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내가 이젠 나이가 많아서 어딜 가서 일을 하니?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오래 일을 했다 해도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받아주는 곳 없다. 네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내가 근무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놔두거라. 연금도 있고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 없어. 여기 우리 둘째가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문제니? 그래도요, 아버지. 진혁이도 사업하는데 늘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일하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버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은퇴하시고도 다른 일 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일찍 은퇴하시기도 했고 여러모로 더 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네 아버지가 무슨 여기서 더 일을 해? 그냥 이제는 손주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낙이지. 이제 둘째도 다시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애 보니? 나 혼자 보는 것도 벅차고 네 아버지랑 같이 손주 봐야지 뭐. 그리고 둘째는 한 명 더 낳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또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런 거 생각하면 일하는 것보다 그냥 소소하게 연금 쓰면서 이렇게 있는 게 낫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 부부와 합가를 하시고 매달 생활비에 연금을 더해서 사용을 하시는 듯 했어요. 종종 동서에게 혹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안에 큰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동서 부부가 사업장에 가스 누출 경고음이 울려
급하게 새벽에 나갔다가 폭발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조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님 역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없으셨고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장례 이후에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기꺼이 후견인을 하시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주를 남겨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다. 우리가 얘를 평생 돌봐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우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몸도 성치 않고 정신도 없으니 당분간은 너희가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여기 집을 좀 처분하고 그 비용으로 당분간 우리 손주 좀 돌봐다오.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직접 돌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선의 재산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 조카한테 남겨준 재산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요 며칠 사업 어렵다면서 여기저기 자금 끌어모으던데 아마 채무만 잔뜩 있을 거야. 후견인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너희한테 후견인 부탁을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진혁이한테 못해준 엄마 노릇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동의를 해다오. 후견인 신청에 동의해주면 바로 신청해보자.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당분간은 돌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충격이 크실 텐데 마음도 좀 추스르시고 나중에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이 돌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남편도 당분간 휴직해서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조카도 아직 충격이 큰지 남편한테만 있어서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 좀 부탁하마. 우리 진혁이한테 해줘야 할 게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너희가 돌볼 때까진 생활비 너희 쪽으로 입금을 해줄 테니 부탁 좀 하자. 시부모님께서는 조카의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셨지만 바로 당장 조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조카를 챙기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조카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남편에게만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조카가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은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돈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셨던 시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는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많이 찾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 싶어 큰아빠와 잠을 자겠다는 조카를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겨우 잠에 들었는지 조용해진 안방으로 들어가자 조카는 옷 안에 무언가를 넣은 채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싶어 꺼내보니 신분증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가족 사진과 함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을 깨어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님은 맨발로 뛰쳐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어머님 친자식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서류는 뭐예요? 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이 친자식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자식인 거예요? 어째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가 불일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머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불일치로 나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니? 진혁이가 왜 친자식이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 진혁이 어릴 때 데리고 온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 너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온 거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 검사는 무슨 소리고? 네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친자인지 아닌지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니? 너 지금 이 저녁에 와서 친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야? 난 진혁이가 왜 친자 검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할 말도 없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그래서 서둘러 후견인 지정한 거예요? 도련님 친자 검사만 하신 거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재산들 다 정리를 해서 서류로 다 남겨두셨어요. 이거 저희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부부 재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가 아니고 자시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만 친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정말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 잃은 부모 슬픔 진짜 아시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재산은 숨기셨고 아이도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데요? 혹시라도 친조부모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동선의 유산 가로채지 못할까봐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하신 거 아니세요? 가져갈 게 없어서 부모 잃은 아이 걸 다 가지고 가요? 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지금 어디 와서 행패야? 너 지금 둘째네 잘 살았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아이 맡겼다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 피우는 거냐?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야말로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니? 모범중에 와서 시부모님에게 이 난리를 피우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예의를 판 말아먹었어? 제가 시부모님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던 것은 동서 부부가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동서 부부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지방으로 아이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상한 것이 없었지만 유난히 동서가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서 역시나 학가가 힘들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님, 저 사실 형님께 의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이번 해만 지나고 지방으로 이사 갈까 싶어서요. 사업도 정리하고 이사간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요. 아직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아마 조만간 남편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분가하고 싶다고. 그래서 형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정말? 그래도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사를 간다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안 그래도 저번에 동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실례일까봐 못 물어봤었거든.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가 어머님께 생활비 드리던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 좀 화를 내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미리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은 그냥 두고 그냥 저희만 지방으로 이사를 가보려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서의 표정에서 합가의 고단함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시부모님은 분명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된 동서 부부가 회의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련님이 남기신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왜 서류로 이렇게 남겼는지, 거기다가 왜 시부모님이 재산이 별거 없다고 했는지가 궁금했죠.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어떠한 영문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미 사업 정리를 할 때 후견인으로서 친족들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사업 정리할 때 나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받아갔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그냥 사업 운영할 사람도 없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당신 말대로 그 재산들 다 처분해서 가지고 계신 거일 수도 있겠어.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봐야 할 것 같아. 맞아. 당신은 그것 좀 알아봐줘. 동서가 그때 나한테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싶네. 동서네가 생활비로 매달 얼마씩 어머님께 보냈다고 했거든. 그 얘기 듣고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싶었는데 꼭 그런 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조카보는 생활비 주신다고 했던 것도 조금 주시고는 말았잖아.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당신한테 직접 보내주고 계신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네. 뭐야? 그때는 재산 정리를 하고 매달 조금씩 보내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해두었고 저에게는 생활비를 주겠다 하고는 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알아보니 이미 재산의 상당수는 처분이 된 것으로 보였죠. 남편에게는 아이가 어리니 양육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는 모든 재산들을 처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저에게 주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시부모가 다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한 시부모님의 태도에 화가 났고 저희는 한자리에 모여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나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혁이네 재산들 다 처분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진혁이가 어떻게 입양이 된 거예요? 어머니, 좀 제대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혁이네 재산 그거 다 조카가 받아야 하는 건데 그거 임으로 그렇게 처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혁이네 채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 넌 네 친동생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편을 들게 되니? 어차피 죽은 애. 그래,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자. 진혁이 걔 우리 사업 때문에 입양했던 애야. 하도 사업이 안 돼서
어디 유명한 곳에 갔더니 남자애 하나 더 있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알아보다가 걔 입양한 거고. 근데 막상 입양해 왔는데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났지. 수입은 그대로지.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같이 내보낸 거야. 눈앞에서라도 없어지라고. 뭐라고요? 어머니, 그런 무책임한 말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진혁이한테 입양했다는 말은 안 하셨는데요? 적어도 입양한 거 알았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부모라고 용서 구하는 거 다 받아주고 합가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처분한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용하신 거예요? 어차피 쟤 크면 기억이나 하겠니? 쟤는 고아원으로 보내거라. 어차피 진혁이도 내 자식 아니고 우리가 돌볼 이유가 없지 않겠니? 재산은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어? 그 전이야 진혁이 내가 생활비 보내줬지만 이제는 걔네가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라도 처분해서 써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혁이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줬잖아요. 그건 다 어쩌고 재산을 처분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간 남동생을 돈줄로만 생각했던 시부모님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거기다가 조카에게 남겨준 재산마저 본인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후견인 변경을 신청하였고 시부모님께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나서는 시모가 미안하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독하게 엄마를 고소할 수가 있니? 죽은 애가 뭐가 귀하다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수혁아, 정신 차려. 진혁이 네 친동생 아니다.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사업도 정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있겠니? 제발 고소 취하해다오. 진혁이 내가 왜 죽기 살기로 이랬는지는 아세요? 그 위험한 일 놓지 않고 끝까지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자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 자식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보고 자란 건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부모였는데 진혁이는 그 아픔 자기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 안 하고 돈만 받아쳐 먹었던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미안하다. 우리 생각이 짧았어. 끝까지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진혁이 재산 처분한 거는 내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마. 그러니까 고소 취하하고 처벌 좀 안 받게 해다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나중에 진혁이 자식 키우려면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도 진혁이네한테 생활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거라도 처분해서 받아야지 어쩌겠어.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변한 게 없네요. 진혁이 친자 검사한 거 언제인지나 아시고 하시는 소리세요? 그 검사 어머니네랑 합가하기 전에 검사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합가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 이용해 먹기나 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다시는 제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우리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마저 다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 제발 수혁아, 그러지 말고 용서해 다오. 그리고 진혁이네 재산도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집은 좀 남겨주면 안 되겠니? 건강한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일하면서 사세요. 그동안 일도 안 하시고 진혁이네가 주는 생활비로 편하게 사셨잖아요. 진혁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자라서 부모님 덕 보면서 자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그곳에서 편하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때 잘못 뉘우치셔야죠. 조카의 후견인은 다시 남편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했던 재산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부모님과의 인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시부모님은 종종 저희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오시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 모두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마 평생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카는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동생이 아니었다면 자신 또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동생이 남긴 귀중한 보물을 잘 돌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착했던 동서 부부가 유난히 보고 싶은 날입니다. 조카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이 생각이 나네요. 동서 부부만큼이나 조카가 바르게 잘 커주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